귀여운 여인. 8등관으로 퇴직한 플레마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자기 집 뒤쪽 현관 층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파리까지 극성이라 저물어가는 해가 빨리 넘어가기만 기다렸다. 검은 비구름이 간간히 습기찬 미풍을 일으키며 동쪽에서 몰려왔다. 뜰에는 이 집 건너 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찌볼리 야외극장 지배인인 쿠키니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젠장! 그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투덜거렸다. 또 비야!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허구한 날 비만 오니 이건 내 모가지를 졸라 매잔 거야.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이러다간 파산이야, 파산이라고. 그는 올렌카에게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계속했다.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게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올가, 세면노브나. 울어도 시원찮을 지경이죠. 별하별 고생을 다 하고 죽도록 길을 쓰며 일해봐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별 궁리를 다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관중은 야만이나 다름없이 무지막지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인류 가수들을 동원해서 가장 고상한 오페레타나 무언극을 공연해 주시면 과연 관중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관중은 광대를 요구하죠. 아주 저속한 것을 상연해야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이 모양이군요. 거의 매일 저녁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내내 장마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경꾼은 얼씬도 않는데 그래도 임대료는 물어야 하고 배우들에게는 보수를 줘야 합니다. 이튿날도 저녁녘쯤 또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쿠키는 미친 듯이 웃어대며 말하는 것이었다. 어쩌겠다는 거야. 퍼볼 테면 얼마든지 퍼부어라. 극장이 몽땅 물에 잠기고 내가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실컷 퍼부으란 말이야. 이 세상뿐 아니라 저승에서까지 나를 못 살게 하겠다는 거군. 배우들이 나를 걸어 고소해도 좋다. 재판이 뭐야?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도 좋고 교수대에 올려놔도 겁날 게 없다. 하하하.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렌카는 쿠키의 넋두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말없이 듣고 그러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릴 때도 있었다. 쿠키의 불행은 드디어 올렌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다.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안색이 누렇고 이마에 곱슬머리가 덮인 작달만한 키에 몸집이 여인 사람이다. 음성은 가느다란 테너에 말을 할 때마다 입을 실룩거리고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떠돌고 있다. 그런 그의 말과 행동이 올렌카의 마음속에 순결하고도 깊은 애정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올렌카는 언제나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또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여자였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그 아버지는 지금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방 안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 앓고 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쯤이나 브리안스크에서 다녀가는 작은 어머니도 사랑했고 여학교 시절에는 프랑스어 선생을 사랑했다. 올렌카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착한, 인자한 데다 눈길은 잔잔하고도 부드러웠으며 신체는 매우 건강한 편이다. 그녀의 통통하고 불그레한 뺨이며 보드랍고 흰 살결에 까만 점이 박힌 목덜미며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티 없이 상냥한 미소 같은 것들을 보는 사내들은 의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괜찮게 생겼는걸? 미소까지 짓는 사내들보다 더 그녀를 좋아하는 여자 손님들도 많다. 참 귀엽기도 하지. 느닷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볼 정도로 그녀에게 빠진다. 올렌카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고 또 아버지의 유언장에도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은 도심지에서 떨어진 트리잔스카야 블로보드카에 있었다. 티볼리 야외극장이 가까워서 저녁마다 늦도록 음악소리와 폭죽이 떠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올렌카는 자신의 운명과 싸우며 자기의 가장 큰 적인 무관심과
관중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 쿠킨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그녀의 심장은 달콤한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것이었다. 잠을 청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새벽녘쯤에 그가 돌아오면 침실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내밀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결국 쿠키는 올렌카에게 청혼을 했고 그들은 결혼했다. 쿠키는 그녀를 사랑했다. 올렌카의 목덜미에 포동포동한 두 어깨를 볼 때면 두 손을 번쩍 쳐들고 그녀를 안았다. 정말 당신은 귀염둥이구려. 그는 행복했다. 그러나 결혼식 날에도 밤낮을 두고 비가 온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도 절망의 빛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다정하게 살았다. 올렌카는 입장권을 팔고 극장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거들어 주었으며 계산서를 꾸미고 월급을 치러주기도 했다. 그녀의 불그스레한 뒷뺨과 티 없이 맑고 귀여운 미소가 매표소에서 보였는가 하면 무대 뒤나 구내식당에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어느덧 자기 친지들에게 연극이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보람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며 연극을 통해서만 인간은 참다운 위안을 느낄 수 있으며 교양을 지닌 인도주의적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곧잘 설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중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말에 그녀는 바로 말을 받았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광대라니까요. 어제 파우스트의 개작을 공연했더니 관람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인 파니치카와 내가 저속한 심파극이나 공연했더라면 틀림없이 대만원이었을 거예요. 내일은 파니치카와 나 그리고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상연하기로 했죠. 꼭 보러 오세요. 그녀는 연극이나 배우들에 관해서 쿠키네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곤 했다. 남편이 하는 그대로 예술에 대한 관중의 냉담과 무지를 탓하기도 하고 무대 연습을 하는 배우들의 포즈와 악사들의 몸짓을 감독하기도 했다. 어쩌다 지방신문에 연극에 관한 악평이 실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렸고 그 악평을 해명하려고 직접 신문사에 찾아다니기도 했다. 배우들도 올렌카를 모두 좋아했다. 그들은 그녀를 마니치카와나라거나 귀여운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배우들을 동정해서 많지 않은 돈이면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배우들이 약속을 못 지켜도 남편에게 일러바치는 일은 없었고 그저 혼자서 눈물을 찔끔 짜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겨울에도 잘 지냈다. 야외극장은 시내에 있는 극단이 공연하지 않는 대신에 소러시아에서 흘러온 소규모의 극단이나 마술사, 그렇지 않으면 시골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 같은데 단기간씩 빌려주었다. 올렌카는 점점 몸이 나기 시작했고 흡족한 표정으로 얼굴이 환해져 갔다. 그러나 쿠키는 야위어가면서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투덜거리기만 했다. 그는 밤마다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그래서 올렌카는 남편에게 딸기라든가 라임을 짜서 끓여 먹이기도 하고 오드골로뉴로 찜질을 해주었고 자기의 따뜻한 쇼를 씌워주기도 했다. 난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다정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셔. 사순절이 되어 쿠키는 새로운 극단을 부르러 모스크바로 떠났다. 올렌카는 남편이 없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별들만 바라보며 들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닭장에 수탉이 없으면 괜히 겁을 집어먹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암탉과 자기를 비교해보기도 했다. 쿠키는 모스크바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부활절까지는 돌아갈 테니 극장 일은 여차여차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부활절 전 일요일 밤 늦게 불길한 예감을 주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서 누가 커다란 나무통을 쿵쿵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잠이 채 깨지 않은 식모가 맨발로 물이 질퍽하게 괜 뜰을 거쳐서 대문으로 달려나갔다. 문 좀 열어주시오.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보 왔어요. 올렌카는 이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만은 어쩐지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보 용지를 펴들었다.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금일 돌연 사망, 화요일 장례식, XXX 지시를 바람. 장례식 다음에 적힌 글자는 전혀 뜻모를 말이었다. 발신인은 소가극단 무대 감독이었다. 여보, 바니치카! 올렌카는 흐느껴 울었다. 나의 소중한 바니치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나는 당신과 만났을까요? 왜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불쌍한 당신의 올렌카를 두고, 이 가엾고 불행한 올렌카를 두고 당신은 혼자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쿠킨의 장례식은 화요일에 모스크바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올렌카는 수요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한 길에서나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 가엾기도 해라. 이웃집 사람들은 가슴에 성우를 그으며 말했다. 귀여운 올가, 세면노무나 가엾은 사람 너무나 슬퍼하는군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심에 가득 찬 올렌카는 상복을 입고 미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이치 발로프도 역시 교회에서 돌아온 길이었는데 우연히도 올렌카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그는 바바카예프라는 목재상의 주인이었다. 맺고 모자를 쓰고 금으로 만든 시계줄을 들이운 흰 조끼를 받쳐 입은 폼이 상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골 지주라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안배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가 세면노브나. 그는 동정어린 음성으로 침착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우리가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누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대문까지 올렌카를 바래다 준 다음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 일이 있은 후 그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음성은 그녀의 귓전에서 온종일 사라지지 않았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그의 검은 수염이 떠올랐다. 올렌카는 그를 퍽 좋아하게 되었다. 남자 편에서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며칠 후 조금 안면이 있는 중년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집으로 찾아와서 식탁에 앉기가 무섭게 포스토발로프 얘기를 꺼내며 그가 아주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랑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집가라는 말만 나와도 네 집 색시든지 혹하고 덤빌 것이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갔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포스토발로프 자신이 찾아왔다. 불과 10분이나 앉아 있었을까. 말도 몇 마디 하지 않고 돌아갔으나 올렌카는 벌써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얼마나 그에게 반해버렸는지 그날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들떠 있었다. 그래서 아침이 되기가 바쁘게 그 중년 부인을 불러오게 했다. 곧 혼담이 성립되었고 그 다음 결혼식도 끝났다. 결혼한 후 포스토발로프가 올렌카와는 의좋게 지냈다. 남편은 보통 점심때까지 상점에 앉아 있다가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면 올렌카가 그를 대신해서 저녁 때까지 앉아서 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했다. 목재는 해마다 20%씩이나 값이 오르고 있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나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이 지방 목재만 가지고도 장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인 바시치카가 목재를 구입하러 모길레프 향까지 해마다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우님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싸며 아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주 엄청나게 먹힌다니까요. 올렌카는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가 목재상을 경영해온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또 목재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들보, 통나무, 석가래, 판자, 각재, 창재, 기둥, 톱밥 등등 이런 말들이 어릴 적부터 귀에 익은 것처럼 다정스럽게 들리는 것이었다. 잠을 잘 때에도 산더미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두껍고 얇은 판자라든가 어디론지 시외로 나무를 운반해가는 우마차의 커다란 행렬이라든가 길이가 30척이 넘는 7지 들보 각재가 곤두서서 마치 군대처럼 제목저장고로 행군하는 꿈을 꾸었다. 통나무, 들보, 찬자 같은 마른 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서로 부딪히며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가는 다시 저절로 쌓아지는 꿈도 꿨다. 그럴 때 올렌카는 소스라쳐 깨어나긴 했다. 그러면 푸스토발로프가 어린애 달래듯 말했다. 왜 그러지 올렌카? 어서 성호를 그어요. 남편의 생각은 바로 아내의 생각이기도 했다. 가령 남편이 방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거나 장사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어떤 종류의 오락도 좋아할 줄 몰랐다. 공휴일에도 그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아내도 역시 매한가지였다. 매일 집안에나 사무실에만 박혀 있지 말고 극장 같은 데 구경이라도 좀 다녀보시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권했다. 우리 바시치카와 저는 극장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위험 있는 말투로 대답했다. 우리 같은 장사꾼에게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구경을 하고 다닐 여지가 없습니다. 극장에 다녀와야 뭐 하나 이로울 게 있어야죠. 토요일이면 포스토발로프 내외는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고 일요일엔 아침 미사에 참례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란히 걸었다. 아내의 비단 옷은 사락사락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남 보기에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버터빵에 여러 가지 잼을 발라 먹고 난 뒤 차를 마셨으며 그 다음 케이크를 먹었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이 집에서는 스프며 양고기며 요리를 볶는 냄새가 대문 밖 한길까지 풍겨나왔다. 육식을 금하는 소재의 날에는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집 앞을 지날 때 군침을 삼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무실은 언제나 사모바르가 끓고 있어서 사람들은 차와 도넛을 대접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부는 목욕탕에 갔다가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나란히 집에 돌아오곤 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요. 울렌카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남들도 모두 바시치카와 내가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포스토발로프가 목재를 구입하러 모길레프 현에서 다녀오는 동안 그녀는 적적해했고 밤잠도 못 자고 눈물만 짜고 있었다. 그녀의 집 건너 방을 빌려 쓰고 있는 젊은 군 수의관인 스미르닌이 저녁이면 이따금 놀러왔다. 그는 올렌카에게 여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었다. 스미르닌의 가정 이야기는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수의관에게는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내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자기 아내를 몹시 원망하고 있긴 하지만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씩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올렌카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측은히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당신을 구해주시도록 기도하겠어요. 층계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를 배웅하며 올렌카가 말했다. 심심한데 와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성모 마리아님께서도 그녀의 말투는 남편을 닮아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다. 아래층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수의관을 일부러 불러세우고 그녀는 이렇게 충고했다. 블라지미리 플라토니치 부인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부인을 용서해 줘야죠. 아이의 마음에 그늘이 지지 않게 해야 해요. 포스토발로프가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수의관의 불행한 가정 얘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들 내외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저으며 그 어린애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느냐며 남의 일 같지 않게 동정을 했다. 그러던 내외는 이신전심으로 뜻이 통하여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에게도 자식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이리하여 포스토발로프 내외는 깊은 사랑 속에서 말다툼 한 번 한 일 없이 6년 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것이 어느 겨울날 포스토발로프는 상점에서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시고 목재가 반출되는 것을 살피러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감기에 걸려서 결국 알아눕게 되었다. 이름난 의사들을 불러보았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더니 넉 달을 누워 앓고는 끝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했다. 올렌카는 다시 과부가 된 것이다. 나를 두고 당신은 혼자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여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는 이렇게 통곡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가엾고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날 보살펴 줄 사람이라곤 이웃분들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사고무친의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올렌카는 상장이 달린 검은 옷을 입고 모자나 장갑을 끼지 않았으며 교회나 남편의 묘지에 가는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다. 마치 수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푸스토발로프가 죽은 후 6개월이 지나자 올렌카는 상복을 벗었고 들창에 무겁게 닫았던 덧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이따금 식모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은 그저 제멋대로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녀가 뜰 안에 앉아 수의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느니 수의관이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고 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느니 또 우체국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 올렌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는 소문이 그러한 추측의 근거가 되었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이죠. 우위로부터 병을 얻게 되고 말이나 소로부터는 무서운 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쯤은 들어 아실 텐데 가축의 건강에 대해서도 사람의 건강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녀는 수의관의 견해를 그대로 남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나 그녀는 벌써 수의관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올렌카는 그 누구에게 대한 애정 없이는 단 1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집 건넌방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이것이 다른 여자였더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겠지만 올렌카의 경우에는 누구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올렌카와 수의관은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될수록 감추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올렌카는 비밀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 같은 연대에 근무하는 수의관의 친구들이 오면 올렌카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잠을 차리기도 했다. 그런 자리에서 그녀는 소의 전염병이며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나 시의 도살장과 같은 문제에 대해 늘어놓기가 일쑤여서 수의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수의관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화를 내며 나무랐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 수의사끼리 얘기할 때 제발 참견 좀 하지 말아요. 내 꼴이 뭐가 되겠어? 그러면 올렌카는 놀라서 불안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블로티치카 나 무슨 말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해서 그를 껴안으며 성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연대가 딴 곳으로 시베리아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수의관도 연대와 함께 영영 떠나가 버린 것이다. 결국 올렌카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아버지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앉았던 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 먼지 가득 쓰고 지붕 밑 창고 속에 박혀 있었다. 그녀의 복스럽던 얼굴도 이제는 여의고 귀엽던 모습도 사라졌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전처럼 그녀에게 미소를 던지는 일이 없었다. 분명 젊고 아름답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녀에게 되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음울한 생활이 새로 시작되었다. 해가 기울어지며 올렌카는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야외 극장으로부터 예나 다름없이 음악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아무 욕망도 없이 그저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밤이 오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꿈속에서 폐허 같은 자기 정원을 다시 보는 것이다. 음식은 마지못해 먹는 흉내만 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이제 아무 일에도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주위의 사물이 눈에 띄었고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자기 의견을 전혀 내세울 수 없을 뿐더러 무슨 얘기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가령
유리병이 놓여 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농부가 달구지에 올라타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그 병이 왜 거기에 놓여 있으며 무엇 때문에 비가 오며 또 농부는 무엇을 하러 가는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없었다. 누가 1000루블을 줄 테니 말해보라고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쿠킨이나 부스토발로프, 수의관과 함께 지낼 때에는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럴싸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릿속과 가슴속은 자기 집 뜰안처럼 공허했다. 그것은 입에는 쑥처럼 거칠고 쓰디쓴 일이었다. 시가지가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와서 트이간스카야, 슬로보드카도 이제는 큰 거리가 되었다. 티볼리 극장과 목재상이 있던 자리에는 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이리저리 골목길이 생겼다. 참으로 세월은 빠른 것이었다. 올렌카의 집은 연기에 그을고 지붕은 녹이 슬고 헛간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며 뜰에는 잡초와 가시나무가 무성했다. 집주인인 올렌카의 얼굴에도 흉하게 주름이 늘어갔다. 여름이면 허전한 마음으로 시름없이 현관 층계에 나와 있었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들장가에 앉아 있었다. 훈훈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을 타고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면 문득 지난날의 추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도 오래가진 못했다. 다시금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브리스카라고 부르는 새까만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곁에 와서 재롱을 부렸지만 그것이 올렌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고양이의 재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모든 존재, 자기의 이성과 영혼을 독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식어가는 피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했다. 그녀는 옷깃에 매달리는 고양이를 떼어 밀쳐버리며 짜증을 냈다. 저리 가, 귀찮다. 그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갔으며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자기 의견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해가 거듭되었다. 살림은 식모, 마르파가 하는 대로 맡겨주었다. 무더운 7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시외로 나가던 소들이 집안에 온통 먼지를 뒤집어 씌우며 지나갈 무렵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올렌카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을 보았을 때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다. 문 밖에는 이미 머리가 희끗한 수의관 스미르닌이 일반인 복장을 하고 서 있었다. 순간 그녀에게 잊어버렸던 과거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 것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흥분 속에서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차를 마시러 식탁에 와서 마주 앉았는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이 오셨군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블라디미르 플라토니치, 어디 계시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아주 이 고장에 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수의관도 입을 열었다. 군대도 그만두고 이제 내 마음껏 안정된 생활을 해보려 왔지요. 그리고 아들놈도 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다 자랐어요. 나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부인은 어디 계신데요? 올렌카가 물었다. 아이와 여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빵을 얻으러 다니는 길이에요. 아니, 새빵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와 계시면 될 텐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방세는 한 푼도 안 받을 테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올렌카는 다시 흥분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 방을 쓰도록 하세요. 저는 건넌방 하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전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이튿날 지붕에는 벌써 페인트 칠을 하고 벽도 희게 칠하게 했다. 올렌카는 가슴을 펴고 두 손을 허리에 얹고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감독했다.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미소가 떠올랐으며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온몸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수의관의 부인이 아들과 함께 이사를 왔다. 못생긴 얼굴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성미가 까다로울 것 같은 여인 몸집의 여자였다. 아들 사샤는 10살 난 어린애치고는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이었는데 눈이 파랗고 볼엔 보조개가 오목 패여 있었다. 아이는 뜰 안에서 들어서기가 무섭게 고양이를 쫓아서 달려가더니 곧이어 명랑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이거 아주머니네 고양이죠? 사샤가 올랑카에게 물었다. 새끼 낳으면 우리 하나 주세요. 우리 어머님 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올랭카는 차를 따라주며 사샤와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 가슴이 훈훈해오고 이 아이가 자기 자식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저녁에 사샤가 책상에 앉아 복습을 하고 있으면 그녀는 그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귀엽기도 하지. 어쩌면 어린 것이 저렇게 똑똑하고 깨끗하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한 부분입니다. 샤사가 소리를 내어 읽었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올랭카도 받아 읽었다.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자기 생각과 견해라는 것을 모르고 침묵 속에서만 살아온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처음 입 밖에 낸 의견이었다. 이제야 올랑카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밤참 때 그녀는 사샤의 양친과 이야기하면서 중학교 과목은 어린애들에겐 어렵긴 하지만 실업교육을 받게 하는 것보다 역시 기초적인 고전들을 교육시키는 중학교가 장래를 위해서 더 좋다고 했다. 즉 중학교를 마치면 의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 하르코프에 있는 자기 언니네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검사를 하기 위해 출장을 자주 가서 어떤 때는 2, 3일씩 묵었다가 오는 일도 있었다. 올랭카가 보기에 사샤는 자기 가정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굶고 있는 것 같았으며 따라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거처하는 건넌방에 붙은 조그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사샤가 올랭카에게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사샤는 한쪽 반 밑에 손바닥을 괴고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다. 아이를 깨우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녀는 망설였다. 예, 사생카야. 올랭카는 애처로운 듯이 아이를 불렀다. 이제 일어나거라. 학교에 갈 시간이다. 사샤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 기도를 드린 다음 차 석 잔과 커다란 도넛 2개 그리고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었다. 잠이 채 깨지를 않아서 언제나 아침 뽀르텅에서 먹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사생카야, 너 학교에서 배운 그 우화를 제대로 따라 외우지 못했더구나. 마치 아이를 어디 먼 곳으로 떠나보내기나 하는 것처럼 그녀는 이렇게 타일렀다. 나는 항상 네 일이 걱정이란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알겠니? 아이, 제발 그런 말, 제발 그만하세요. 자사는 이렇게 내쏘곤 했다. 이윽고 소년이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매고 한 길에 나가 한 학교 쪽으로 걸어가면 올랭카도 그 뒤를 슬금슬금 따라 나섰다. 사생카야! 뒤에서 불러 세워서는 대추나 캐러멜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학교가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면 사사는 몸이 큰 여자가 자기 뒤에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아주머니 혼자 갈 수 있어요. 올랭카는 멈춰서서 소년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년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과거에 사랑한 그 누구에게도 그처럼 깊은 애정을 바친 적이 없었다. 모성애가 날이 갈수록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순결하며 자기에게 희열을 주는 애정이 그녀의 영혼을 독차지해버린 일이 결코 없었다. 자기와는 핏줄도 다른 이 소년에게 볼이 팬 오목한 보조개에 커다란 학생모에 그녀는 눈물과 기쁨으로 자기의 한평생을 바칠 수 있었다. 어째서 그런지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으랴. 사샤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올랭카는 흡족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 반년 동안 한결 젊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녀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말을 걸어오게 되었다. 안녕하시오. 귀여운 올가 세미오누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중학교 학과가 아주 어려워졌더군요. 시장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글쎄, 어제는 1학년 애들에게 우아함송과 라틴어 번역, 그리고 또 수학 문제까지 내주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교사들과 학과, 교과서 등에 대해서 사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후 3시에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예습을 하느라 진땀을 빼곤 했다. 사샤를 잠자리에 누며 그녀에게 몇 번이나 성호를 긋고 입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런 뒤에야 자기도 자리에 누워 사샤가 대학을 마치고 의사나 기술자가 되어 마국간과 마차까지 있는 커다란 저택을 가지게 되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와 같이 아득히 먼 미래에 대한 환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뺨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겨드랑이 밑에서 고양이가 코를 골고 있었다. 어느 날 밤중에 벼랑간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올랭카는 겁을 먹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숨이 콱 막혔다. 가슴에서 마구 방망이질을 했다. 잠깐 사이를 두고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르코프에서 정보가 왔구나. 올랭카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샤의 어머니가 그 애를 하르코프로 보내라고 전보를 쳤나 봐.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올랭카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다. 머리와 사지가 얼음장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의관이 클럽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아, 감사해라.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에 뭉쳤던 무거운 것이 차차 풀리며 다시 가벼워졌다. 올랭카는 옆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자샤를 생각하며 자리에 누웠다. 이따금 자샤의 잠꼬대가 들려왔다. 때려줄 테다. 저리가 닥쳐. 끝.